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199페이지 4절 보시면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뭔가 해야 되는 의무였었는데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인 공인중개사법 33조를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33조가 조문의 제목이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는 기존에 7가지의 금지행위가 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7가지 금지행위가 유지되어 가다가 작년 개정을 통해서 금지행위의 내용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3조가 전에는 항의 없이 그냥 각호로 1호부터 7호까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가 33조가 1항과 2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조 1항은요. 3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열되는 7가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까지 모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9가지의 금지행위들 각호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지되는 내용들을 짚어볼 겁니다. 먼저 33조 1항 1호를 보실까요? 1호를 보시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나가고 있죠. 우리가 그걸 일컬어 법정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그것인데 그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언뜻 보시면 지금 3, 4월 과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문장을 보시면 아니 왜 저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하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활동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한국말은 미세한 단어 하나의 차이로 문장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 말하고요.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한다 이 말은 알선 하나 있고 없고지만 문장의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예요. 혼인을 한다 하는 말하고 혼인을 중매한다 이 말하고의 차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혼인을 중매한다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놈은 따로 있는 거죠. 그거 소개하는 게 중매잖아요. 근데 혼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장가를 가거나 내가 시집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한다라고 말하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따로 있는 거죠. 그들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성사하는 보조적인 사실행위 그게 뭐예요? 중개예요. 그걸 업으로 했으면 뭐죠? 중개업을 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한다라고 말하면 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알선한다는 것과는 이미 의미가 구분되셨죠? 근데 구분을 해도 이상해요. 구분이 되었는데도 그러면 법정중개대상물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업에 있는 동안 땅도 못 사냐? 소속공인중개사는 집도 못 파냐? 만약에 입법자가 33조 1항 1호에서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땅 못 팔아요. 소속공인중개사 집 못 사는 거죠. 근데 만일 입법자가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입법해서 공포했다면 당장 헌법재판소가 공인중개사법 위헌 판결 내릴 거예요. 헌법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정하는 입법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법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매매를 어떻게? 업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업으로 행하게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부했었어요.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목적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었었죠. 그러니까 단순한 재산 처분 행위로서 한두 필지 땅을 사거나 한두 동 집을 사는 게 금지되는 건 아니고, 매매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 전문적인 집 장사, 땅 장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죠. 단 무엇이든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법정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겸업에 대해서는 업무범위 편에서 공부했는데,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겸업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중고차 매매업 해도 돼요?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지만 중고자동차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매매만 업으로 하는 게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임대도 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겸업이 허용되니까.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임대업 해도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33조가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14조가 1항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단지 업무 허용 범위를 위반하는 거지 금지 행위 위반은 아닙니다. 매매만은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금지 행위 33조 1항 2호 조문을 보시면,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우리가 그 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조문 계속 보시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어떻게?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두 번째 금지 행위의 특징은 알면서라는 표현입니다. 민법에서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뭐라고 표현하죠? 악의선이라고 할 때, 악의일 때,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인 사실을 알았을 때만 금지 행위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를 통해 중개 의뢰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자가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인 사실을 몰랐었다면 이거는 금지 행위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금지 행위는 알면서 악의일 경우가 금지 행위가 된다는 게 특징되는 부분이라 유의하셔야 됩니다. 올해 합격하시고 내년에 개설 등록해 중개업을 하다가 보면요, 무등록 떴다방하고 뭐 같이 작업하다가 단속반 덮쳐서 걸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하시면 더 좋겠지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걸리면 무조건 무슨 주장하셔야 돼요? 몰랐다고. 난 저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인 줄을 몰랐다고 주장하셔야죠. 악의일 경우에 금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지 행위,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32조가 정한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어떻게 하여? 초과하여 무엇을? 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국은 중개와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금원은 보수와 실비뿐이라는 거죠. 그것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요,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리고 문장 끝에 가니까
품을 받는 행위. 그러니까 법이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했다면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은 물론이고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속한다. 요 품자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사례 문제가 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중개보수 외에 국전에 입선한 동양화 한 점을 선물로 받았다. 뭐 그런 문제도 사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고요.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랬으니까요. 뭐 식사비든 감사의 표시든 선물이든 업무 추진비든 어떤 명목의 금전도 물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 중개와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합격하셔서 내년에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시작하셨는데 한 건의 중개를 완성했더니 중개보수가 95만 원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보수 95만 원 청구했거든요.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를 한 장 줍니다. 그러면 받고 얼마 줘야 돼요? 5만 원 거실러 줘야죠. 그래서 5만 원을 거실러 주려고 그랬더니 거래 당사자가 그럽니다. 아이고 저 중개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점심이나 한 끼 드십시오.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5만 원 안 줘도 돼요? 그래도 줘야 돼요.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물품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기를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떤 명목의 금품도 수수할 수 없도록 배웠습니다. 제가 고마운 마음만 받고 5만 원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극구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식사나 한번 하시라고 그냥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안 줘도 돼요? 그래도 줘야 된다니까요.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물품도 수수하면 안 된다. 이건 시험 끝나면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일단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어떤 명목의 금전도 물품도 수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네 번째 금지행위를 보시면 해당 거래상 중개대상물의 어떤 사항?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이요.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입니다.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거짓된 언이나 행, 거짓된 말이나 행동은 물론이고 그 밖의 방법,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이 또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겠다 하는 겁니다. 실제 판례 사례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토지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개대상물인 해당 토지는요. 댐 건설 예정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로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댐이 준공 완료되면 물을 채우면 바로 잠기는 땅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 땅이 저 댐이 완공이 되면 잠겨버린다는 건 거래상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매수인에게 안 잠기거든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거래를 안선했다면 거짓된 언도 행도 없었지만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기 때문에 방금 전 시간에 보신 단순한 확인 설명 의무 위반만 한 게 아니라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지행위를 보시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에 대해서는 그 매매나 교환을 중개해도 안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한답니다. 단 유의해야 될 것은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은 일체 중개 행위부터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에 조건이 있죠.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된 증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법령이라고 포괄적으로 우리 법은 말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주택법 등에서 공급질서 교란을 억제하는 행위 금지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청약예금 통장 같은 건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주택상환, 사채, 무슨 마을, 주민증 뭐 이런 것들 어떤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단순히 수혜증으로서 혜택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딱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도 안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하여도 안 된답니다. 이어지는 6번째 금지행위를 보시면 6번째는 중개의뢰인과 뭘 해요? 네, 직접 거래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데 지금 6번째 금지 행위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거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및 또는 이랑 같은 의미인데 하거나 하고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의미죠. 하거나 and예요, or예요? 자, 및 또는 아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and였었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나올 거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하거나와 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하고 and죠. 하거나는 오합니다. 아까 하고를 본 적이 있어요.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성실 정확한 설명과 근거 자료의 제시가 둘 다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오하거든요. 그러므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당사자 쌍방 대리는 안 했어도 금지행위죠. 오하니까요. 당사자 쌍방 대리를 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했어도 금지행위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하나가 독립한 금지행위고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그거 하나가 독립한 금지행위예요. 근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과라고 했어요. 과는 and죠. 과는 and예요. 자, 그러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의뢰인과 거래했어도 직접 거래 안 했다면 금지행위 아니겠네요? 거꾸로요.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의뢰인 아닌 자와 직접 거래했다면 그건 금지행위가 아니겠죠? 거래는 직접 거래했는데 거래한 상대방이 누구일 때? 네, 의뢰인일 때 이것이 금지행위가 된다는 건데, 그럼 왜 이걸 금지하느냐? 우리 민법에서 대리라고 하는 제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민법에서 대리에서 쌍방대리 금지하죠. 자기계약도 금지하죠. 그 민법상 자기계약 금지의 법리와 같은 겁니다. 자, 민법상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을 매도하고자 B라고 하는 자에게 수권 행위를 통해 대리권, 건물의 처분 권한을 위임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A를 뭐라고 해요? 본인이라고 하고 B를 대리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권 행위를 통해서 A로부터 건물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B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일 때? B일 때. 이게 자기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자기계약을 인정하는지가 드러나죠. A가 B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고 매도 권한을 위임했거든요. 근데 자기계약이 인정이 된다면 매수인, 매도인 계약서에 당사자가 기재될 건데 매수인이 누구예요? B잖아요. 근데 매도인은 누구예요? 네? 매도인이 누구라고요? 매도인은요, A의 대리인 B예요. A의 대리인 B라고요. 그러면 자기 계약이 인정이 된다면 A가 B한테 적정한 가격에 집을 좀 팔아달라고 위임을 했는데 시세 8억짜리인데 3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계약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계약이 인정되면 본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대리인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아무래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의뢰인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나 법률적 지식이 훨씬 많거나 높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분명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폭리를 취할 것이다. 의뢰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수임인이나 의뢰인의 대리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면 법률 행위는 대리인과 하여도 그 효과는 결국 본인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으니 직접 거래했어도 의뢰인 아닌 자와 직접 거래한 건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도 A라고 하는 자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A가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복덕방에 가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한 게 아니라 뭐 교차로, 벼룩시장 뭐 이런 저 무가지 그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지역에 가판대. 그 교차로에다가 매물 광고를 냈어요. A가. 어디에 있는 일동 건물인데 집을 얼마에 팔겠다고 A의 핸드폰 번호, 연락처 이렇게 해서 광고를 냈어요. 근데 어느 날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 보도의 가판대에서 벼룩시장 교차로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중개사무소 샷다 열고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넘기다가 부동산 매물 광고창을 보니까 내가 이 지역 매물 정보 시세 뻔히 아는데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온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B가 바로 A한테 요거 보고 전화했어요. 그 저 무슨 건물 판다고 하신 분 맞죠? 그 금액에 파는 게 맞습니까? 그 금액이면 제가 살 테니까 오늘 어디서 만나서 계약합시다. 그래서 A가 B와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비개업공인중개사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세가 5억 원 정도 하는 건물인데 지금 매도 희망가가 광고 매도 희망가가 3억에 나왔다.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B가 3억이면 제가 살 테니까 어서 만나서 계약합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금 비개업공인중개사가 A와 직접 거래했어요? 직접 거래했어요. 누가 소개한 거 아니에요? 직접 거래한 거잖아요. 근데 B는 A와 직접 거래했는데 A는요. 생활정보지 광고 낸 적이 있지 B에게 중개 의뢰한 적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직접 거래했지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 위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개업공인중개사는요.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고도 오늘 얼마를 벌었어요? 2억 벌었네요. 바로 되팔면 2억은 남길 수 있는 거니까 2억 원이나 벌었지만 비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에서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건 아니니까요. 단, 여기서 또 논리 비약하시면 안 돼요. 요 행위 자체가 금지행위가 아니죠. 근데 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2억을 번 개업공인중개사 B가 부동산 중개업에 흥미를 잃었어요. 아유, 거래알선에 복비 몇 푼 받아갖고 언제 이 돈을 만져. 그래서 이제는 중개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교차로 벼룩시장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사서 샀다가 되팔고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앉았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건 이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금지행위로 가죠. 근데 우연히 한번 주워 먹은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게 아니니까. 그럼 거꾸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거래했어도 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면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겠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수하거나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매도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민법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하죠. 그 법리에서 지금 6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요. 민법도 쌍방대리 금지를 합니다만 민법의 쌍방대리 금지는요.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승낙이 있었거나 아니면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 업무 등은 얼마든지 민법상 쌍방대리가 인정돼요. 자, 오늘 중개 완성이라는 표현을 조문에서 3번이나 보셨어요. 25조 1항 3항, 26조 1항.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된다고 했죠. 이행 종료까지 시켜주어야 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뭐 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행 과정에서 등기 처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사자의 몫이죠. 그런데 등기 업무 처리는 그 또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땅 사고 집 팔아도 등기 업무는 또 당사자가 누구한테 맡겨요?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잖아요. 등기 업무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할 때 보면 매도인이 법무사 선임하고 매수인이 법무사 선임해서 매도인 측 법무사와 매수인 측 법무사가 만나 등기 업무 처리하는 거 보셨어요? 이러면 등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그냥 어느 한 법무사한테 다 맡겨서 그 한 법무사가 혼자서 하잖아요. 그럼 쌍방대리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 민법상 무효라거나 위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쌍방대리 금지는 그냥 원칙이니까. 그런데 당사자 쌍방대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된다는 거. 양 의뢰인이 사전 동의나 승낙을 했어도 당사자 쌍방대리는 금지입니다. 그러나 쌍방대리를 금지한다고 했다면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만 금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된 사례입니다. 쌍방을 대리하는 것만 금지가 되지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금지 행위를 보시면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요체는 부동산 투기 조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라고 하는 자와 B라고 하는 자 사이에 일동 건물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A를 매도인, 그 다음에 B를 매수인으로 하는 A와 B 간에 지금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B씨는요, 왜 A로부터 이 집을 사는 거냐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세가 아까 그 물건이에요. 시세가 한 5억 하는 건데 A가 지금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이 A가 이 물건을 3억에 지금 매도 호가로 3억에 매도 호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B가 A가 지금 부동산 관련 정보를 몰라서 저러고 있지 바로 되팔면 2억은 남길 수 있는 건데 워낙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이니까 B가 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B는 A에게 3억에 저걸 사서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 아니니까 이제 후일 C라고 하는 자에게 되팔겠죠. 그러면 B가 다시 매도인, C가 다시 매수인으로 B, C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B가 3억에 사서 C에게 5억에 팔니다. 3억에 사서 5억에 팝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2억 남죠. 근데 2억이 남느냐? 문제는
B가 A에게 3억에 샀어요. 3억에 샀으면요. 이제 A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죠.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B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취득세 내야죠. 농어촌 특별세 내야죠. 지방교육세 내야죠. 그리고 쥐고 있다가 다시 C한테 되팔면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죠. 그러면 또 뭐? 양도세 또 내야죠. 3억에 사서 5억에 팔아서 조금 남았었는데 취득세 내고 농특세 내고 지방교육세 내고 법무사 보수 주고 복비 주고 돌아서서 되팔고 양도세 내고 또 등기비 내고 복비 주고 손에 쥐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넘겨받고 그냥 쥐고 있다가 C에게 되팔 때 바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등기를 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미등기 전매가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거지 무효인 건 아니에요. 미등기 전매도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할 말이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할 말이에요. 미등기 전매하지 말라는 말은.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거 알선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심지어는요.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판시했냐면 이런 거래를 알선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자가 아무런 양도 차익을 얻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전매자가 양도 차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어도 이런 미등기 전매 알선하는 거, 관계법령이 전매를 제한한 물건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 이런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를 금지한다. 작년 초까지 금지 행위는 이렇게 7가지 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8호와 9호가 신설이 되어 이제는 9가지가 된 건데요. 8호를 보시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물론이고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금지 행위 보시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담합하는 행위 말하는 거죠.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현장 실무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요. 어느 지역에서 개설 등록하든 그 지역에 터잡고 있는 무슨 회원업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끼리만 딱 카르텔을 구성해서 새로운 개업공인중개사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들어오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정보도 안 주고 이렇게 담합하는 행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공동중개를 단체를 구성해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답니다. 자, 이러한 9가지 금지 행위는 누가 하지 말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랍니다. 근데 여기에 33조가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을 신설했는데 이어지는 33조 2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33조 2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누가 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든지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방해하지 말랍니다. 그 5가지를 보면 2항의 1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표적으로 찍어서 그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합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으로 중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한답니다. 세 번째는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중개 의뢰 가격을 담합하는 중개 의뢰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동 분여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7억 5천 이하로는 물건 내놓기 없깁니다. 이렇게 가격 담합하고 이런 행위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우리가 앞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수 있다는 거 배우셨죠? 표시 광고할 때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표시 광고할 때는 추가적으로 명시할 사항도 있었어요.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마지막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금 이 5가지 행위는요. 5가지 행위는 누구든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 자들이. 누구든지 이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답니다. 기존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금지하는 행위가 7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 2가지가 추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2가지에다가 누구든지 하지 말라는 5가지 행위가 있죠. 그래서 여기 새롭게 개정된 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금지 행위에 2가지 추가되었다고 그랬죠.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게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는 이 5가지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하면 모두 7가지죠. 이 7가지를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총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는 게 모두 몇 가지예요? 7가지인데 7가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중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게 2가지.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게 5가지.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관련하여 209페이지로 갑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209페이지입니다. 찾아가셨나요? 네. 본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33조 1항 8호 9호 여기 8호 9호 이 2가지 그 다음에 및 같은 조 2항 각호 여기 5가지 그러니까 7가지죠. 예. 이 행위, 괄호 열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누가 설치, 운영한다고요? 지금 문장을 보면 누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할 수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이요. 이거 작년에 한국감정원이었었거든요. 한국감정원이었었는데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게 작년 말에 생겼어요. 작년 말에 생겨서 이걸 한국부동산원으로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되 실제적인 설치 운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신고 고발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받게 되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조사 요구하지 않고 신고센터가 직권으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고센터는 조사 및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3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보셨는데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면 제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보면 금지행위 위반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33조 1항을 위반했다면 1호 내지 9호 중 몇 호를 위반했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33조 1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된 중개보수 초과에서 금품을 받았든 부동산 투기를 조장을 했든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중개를 제한했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등록 취소라는 것은 등록을 한 자여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도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시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 중개보조원도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안 되나요? 보조원도 금지행위 위반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라고 해서 보조원도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는데 소속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조차도 없으니 자격 취소나 정지시킬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러면 질문. 중개보조원은 금지 행위를 위반해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OX? 써놓고 여쭤보자. 써놓고. 중개보조원은 금지행위를 위반해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OX? 아니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크게 써놓고 여쭤본데 틀리세요?
오잖아요.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오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 뺐죠. 등록을 했어요. 자격이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어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아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금지행위를 위반해도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은 마음껏 금지행위 위반하도록 놔둬야 되느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지행위 위반은요,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하지만 행정형벌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둘 중에 하나라면서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근데 금지행위 위반은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죠. 근데 금지행위 위반을 행정형벌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위반했느냐의 문제가 이제 아니고요. 뭐 위반했느냐의 문제예요. 뭘 위반했느냐의 문제인데 33조에 9가지 금지행위가 있죠. 그 중에서 1호, 2호, 3호, 4호까지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5, 6, 7, 8, 9호 3년 3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는 5가지 금지행위 있었죠. 요거 3년 3천 갑니다. 3년 3천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형벌의 관점에서는 33조 1항 각 호의 9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1년 1천 4가지, 나머지는 모두 다 3년 3천.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는 게 저 5가지, 이 2가지, 7가지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무조건 어디 간단 말이에요? 3년 3천 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요 3가지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아니지만 요 3가지는 3년 3천. 그러니까 9가지 금지행위는요, 가벼운 건 위로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9가지 중 1, 2, 3, 4, 5까지 1년 1천, 5, 6, 7, 8, 9호는 3년 3천 간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될 게 또 뭐냐면 금지행위는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지금 33조 1항에 9가지 금지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죠. 자,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럼 문제 사례가 나올 때 금지행위 위반에 따르는 형벌이 무엇이냐를 물으면 이 매매를 업으로 했느냐, 저 매매를 업으로 했느냐에 따라 형벌은 1년 1천 가기도 하고 3년 3천 가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이 매매 업으로 했는지 저 매매 업으로 했는지 여쭤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이 매매 저 매매. 이 매매 저 매매. 노란 매매 빨간 매매. 노란 매매죠. 아파트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행정형벌은 1년 1천 가는 거죠. 1년 1천 가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청약 예금 통장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이 매매 저 매매. 저 매매죠. 이건 관계법령이 금지하는 부동산 관련 증서를 중개했으니까 3년 3천 가는 거죠. 3년 3천 갑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야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이 매매 저 매매. 그건 이 매매죠. 1년 1천 가는 거죠. 그러면 철거민 입주증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저 매매죠. 3년 3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의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이 매매 저 매매? 다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이 매매 저 매매? 1년 1천 매매, 3년 3천 매매? 자,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우리가 세 글자로 분양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이 매매 업으로 했나요? 저 매매 업으로 했나요? 배웠죠. 분양권은 토지에 정착될 미래의 건물,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매매죠. 1년 1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권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매매, 저매매? 이매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매매, 저매매? 그건 저매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했다라는 사례는 이매매 업으로 했는지 저매매 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행정 형벌이 갈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 문제에서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지행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5절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보시죠.